네, 안녕하세요. 아침 햇살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관점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11시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오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25년 전, 오래전이에요. 25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돼야 됩니다.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가 되는 게 최선이에요.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동네에서 들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신입 기자로 언론사 입사했을 때예요. 그 신문사에서 어느 경제부처 국장을 국장님들 만나뵙기 어렵잖아요. 딱 독대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차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고요. 김대중 정부는 처음으로 사실 호남 출신 대통령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 균형 발전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던 때였고, 또 한창 벤처기업 붐이 일던 때인데요. 벤처기업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 다 판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처음에 벤처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전국에 다 있고, 사실 그때 벤처기업도 당연히 전국에서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전국에 다 지원 시스템 갖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책들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고위 관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대한민국 결국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이란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되는 도시국가처럼 될 것이다, 또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당시에 지역 소멸이란 말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였고, 부산의 인구가 370만 명 넘을 때였고, 지금 330만 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거고, 전남 인구도 그때 210만 명 될 때였어요. 지금 180만 명 아마 깨졌을 겁니다. 그럴 때였는데 이미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리더들, 정책 결정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정치인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고 지역에 가서는 뭘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실제 집행하는 관료 집단, 그리고 기업들이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동안에 부산, 전남, 경남, 강원 이런 곳들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인구도 당시에 1000만 가까이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950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원래 생태계에서 2등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생태계에서는 1등도 위험해집니다. 동물의 생태계에서도 그렇고요. 국가 안에 도시들끼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양성이 줄고 경쟁이 약화되면 1등도 위험해지고 전체가 다 위험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평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인데요. 소멸하는 부산이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뒷코너에서 최승병 박사하고 테크노믹스 진행합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화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시고 소멸하는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환 대표님, 이제 월요일에는 퀵뉴스로, 목요일에는 슬로우 뉴스로 네. 찾아뵙는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월요일에는 이번 주에 알아야 될 소식 네. 아주 빠르게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네. 깊이 있게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소멸하는 부산,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그래도 네. 알아야겠죠. 네. 어떤 상황인 거죠?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와서 오래됐습니다. 부산이 한국의 2대 도시였는데 곧 있으면 인천에 따라잡힐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328만 명, 인천은 301만 명입니다. 이게 52년이면 245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게 그나마 중간 단계 시나리오라서 더 악화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중간 단계 시나리오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렇게 되면 75%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식당, 학교, 학원 등 4군데 중에 하나가 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시무시한 지금 시나리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줄어드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이미 전국의 50%를 이미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네네. 수도권이 2,600만 명, 비수도권이 2,500만 명으로 역전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계속 지역 소멸 위험 지수를 네네.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 부산이 광역시로서는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됐다는 그 맞습니다. 이야기죠. 네. 광역시인데 우리가 그 소멸 위험이라고 하면 뭐 경북 의성군이나 그렇죠. 전남 해남군 그런 데 생각하게 되는데, 광역시 중에 이미 그 위험 지역이면 이
0.5 이상이면 선별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부산시가 그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0.5 이하가 된 네네. 건가요 이번에? 네네.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간단히 그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지역 소멸이라고 하면 이게 마스다 히로야 일본에서 만든 개념인데요. 인구 감소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한데 20살에서 39살 그러니까 이 여성 인구를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데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이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대비 얼마나 그 젊은 여성이 많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사실 이게 이제 왜 여성을 뭐 애 낳는 그 도구로 보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이 지표가 상당 부분 이제 그 이 소멸 위험을 나타내는데 유용하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0.5 이하면 소멸 위험인데 부산은 이미 그 지역 단계로 이미 들어섰고요. 네. 0.49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 전체 평균은 0.6인데 그 밑으로 떨어졌고요. 서울이 0.8, 그다음에 경기가 0.7입니다. 서울 경기는 뭐 아직 괜찮다는 건 알겠고, 네네. 근데 대부분 뭐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곳들은 그렇죠. 이미 소멸 위험 지역이 되어 있는 거고 네. 이번에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부산이 거기 한국이 2대 도시라면 부산이 0.4를 찍은 거죠. 근데 뭐 대전, 인천 뭐 네. 이런 도시들도 있는 대구도 있고요. 부산이 유달리 심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산이 사실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 분석이 가능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아까 이제 이 소멸 위험 지수에서 분자에 이제 20, 39 여성들이 들어가는데 그 여성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네. 줄어들고 있어요? 네, 25세에서 29세만 보면 한 해 10만 명씩 전입을 하다가 5만 명 수준으로 그 부산으로 들어오는 숫자도 줄었고요. 나가는 인구가 한 해 12만 명씩 빠져나가다가 지금 6만 명 수준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전입 인구잖아요. 네네네. 한때 이제 그 10만 명씩 부산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5만 명 수준으로 1년에 전입이 되고 다음 장 보시면 전출도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출이 그러니까 전입보다 더 많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맨 위에 지금 분홍색이 25세, 29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분홍색이 조금 25, 29.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90년대보다는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그렇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특히 파란색은 2010년대 3539입니다. 네? 3539. 파란색은 3534. 3534. 3034. 그러면 연두색이 3539입니다. 그러면 저 진하게 표시된 분홍색, 파란색, 연두색이 젊은 층이네요. 네. 가장 20대, 30대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2024는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그 대학 졸업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산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입 전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구에서는. 특히 지방 도시에서 저는 잘 모르다가 몇 년 전에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인구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구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에는 경남에서 여러 군에서 젊은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는데 그 인구들이 다 사실 부산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부산에선 또 서울로 인구가 이동해 가서 이런 중간에 인구가 고여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여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경남에서 부산에 왔다가 다시 못 견디고 뭐 다른 데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 부산이 댐 역할을 못 하게 되면서 어떤 이제 그 부산 부울경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아까 젊은 여성 인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성들이 더 남성들보다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누적으로 보면 남성 전출이 더 많은데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추이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95년부터 계속해서 더 빨리 빠져나갔고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전출 인구를 취합한 건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25, 29세가 전입보다 전출 훨씬 많죠. 28년 동안 전입이 195만 명. 빨간색이 전출 나가는 거죠. 222만 명이 빠져나간 거죠. 특히 보면 이제 젊은 친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착을 하면 40대 이후에는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인데
젊은 인구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부산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김경수 지사 얘기가 맞네요. 그러니까 네.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가고 나가기도 오고 많이 나가기도 나가지만 많이 나가는데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커진 들어온 거죠.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소멸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 포스트노브님 반갑습니다. 네, 이정환 슬로우뉴스 발행인을 반가워해 주셨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유명하셔서 네. 좋으시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남성과 여성을 보면, 그러니까 25, 29세,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변동식이 큰데, 20대 후반. 네, 1995년부터 여성들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여성들이 빠져나가서 아마도 그런 추론이 가능할 텐데, 이 남성들 일자리가 많았고, 여성들 일자리 없으니까 여성들이 먼저 빠져나간 다음에 여성들이 없으니까 또 결혼하기 힘들어서 남성들도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여성들이 그러면 네. 여성들하고 남성의 비중은 나가는 사람들의 비중은 예전에 네. 비해서는 어때요? 나가는 달라지고 비중이, 있나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이제 여성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남성이 더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여성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남성 전출이 더 많긴 많습니다. 순 유출은 남성이 더 많은데 저게 좀 바뀌었네요. 이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 빨간색이고 남성이 파란색인데 과거 30년 정도로 보면 이제 여성이 더 많이 빠져나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남성들이 또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보시면 아, 그거 딱 그 얘기가 맞네요. 아마 부산이 과거에는 공업도시였잖아요. 네네. 70년대까지만 해도 확실히 공업도시였고 그 이후에도 부산항이 워낙 또 물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네.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약해졌고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떤 산업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성들이 일자리도 없고 살기 힘드니까 네.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중에는 남성들이 2000년대 이후에는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취재를 하면서 저도 정말 놀랐던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이 또 부산입니다. 그래요? 보면 왜 부산에서는 여성들이 취업을 못할까? 이게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양승훈 교수가 쓴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수님인데 또 이렇게 현장 룩보기 기사를 잘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분도 룩보기- 현장 출신이시죠. 네. 대우조선 출신. 네네. 그런데 보면 이제 거제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제도에서는 또 하층 노동자들, 비정규직을 굉장히 많이 양산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2배 이상 많았죠.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또 일자리를 찾지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성들이 또 결혼을 못하고 그 여성들은 또 그러니까 지금 남녀 고용률이 나오는데요. 양승훈 교수 책에 보면 거제시는 한 번도 여성 고용률이 50% 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겨우 50%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은 거죠. 차이가 너무 나네요. 네, 나이 너무 나죠. 남성들은 일자리가 거제는 공업도시니까 남성들 일자리 있는데 여성들은 이 일자리에 있는 남성들과 결혼을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안정적인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방법이었는데 문제는 또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 여성들이 거기서 일자리를 결혼도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이었다는 거죠. 그 여성들이 아마 상당 부분 또 이제 부산 대도시로 왔다가 또 못 견디고 다시 서울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취업을 한다고 해도 네. 굉장히 좀 허드렛 일 같은 일을 하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자리는 대공장, 대규모 제조업 공장의 이 남성들 일자리고 여성들은 사실 여성들도 무슨 이제 그 용접이라든가 그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있지만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직 일자리는 굉장히 적기도 하고 사무직 일자리 적기 때문에 이제 더 열악한 뭐 식당이라든가 굉장히 비정규직적인 일자리로 많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고용질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거제도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부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산도 보면 그 고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거제도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제도에 일어난 중공업 가족의 그 몰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산도 한때 전성기에 있었죠. 근데 지금 부산도 보면 여성 고용률이 뭐 50% 그리고 구에 따라서는 50%가 안 되는 그런 구. 제 거제시보다 훨씬 더 지금 보시면 부산 이 구별로 남녀 고용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구별이네요. 예, 보면 이제 중구는 그나마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은데 보면 이제
영도구 같은 데는 41%. 맨 아래 거제시가 있는데요. 거제시보다 더 여성 고용률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 남녀 고용률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제시하고 비슷한 형태로 네네. 부산도 한때는 이건 이제 여기 전국을 그래프 나타낸 나오네요. 건데요. 네. 전국을 보면 부산 전체로 보면 한 50% 되는데 다른 데 다 비교해도 역시 중공업 가족의 그 몰락인데요. 부산과 울산이 가장 여성 참가율이 낮습니다. 이건 경제활동 참가율이네요. 네네. 뭐 네. 자영업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부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뭐 고용률도 비슷한데 이게 낮기 때문에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도시를 벗어나고 있는 그게 또 전체적으로 이제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부산에서 빠져나오신 여성분들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취업하시는 게 좀 눈높이가 안 맞는 분들이니까 노동시장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학력도 높고 네네. 대학 나오신 네. 분들. 그럼 그분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 오셔서 또 보면 서울이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혼인율도 굉장히 네네. 낮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셔서 혼인하고 아이를 낳는 생활을 하기보다 이제 커리어를 갖고 활동을 하시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게 구조인 미묘한 거예요. 딜레마가 출산율 자체는 부산이 낮지는 않아요. 출산율이 가장 낮은 데는 서울이죠. 그런데 서울은 인구 소멸이 안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일단 20대 여성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들어오니까.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또 아이를 출산을 낳지 않아요. 출산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은 출산을 많이 하지만 여성들이 계속 줄고 있는 거고 서울은 여성들이 유입되지만 이분들이 출산을 하진 않는다. 출산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부산이 지표상으로는 이제 소멸 위험이라고 하지만 서울도 사실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외부 유입으로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시면 서울과 부산 모두 부산도 출산율이 높진 않죠. 평균 미만이긴 합니다만 출산율이 가장 열악한 데가 지금 서울인데 서울은 애를 낳지 않는 인구 유입으로 지금 그 소멸 위험을 맞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뭉뚱그려서 네. 인구 문제를 저출산 문제다 이렇게 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산 같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가 아니고 네. 젊은이들이 떠나는 문제, 네. 전출의 문제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출을 막으려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특히 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전출을 하지 네. 않는다. 지금 네. 이 얘기잖아요. 네. 혹시 보시면 아까 그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또 해운대구는 가장 구별 그래프 네. 있습니다. 구별 그래프도 있고 해운대에서 또 동별로도 해운대 동별 그래프. 동별로 네네네. 소멸 위험이 나타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놀랍게도 해운대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 같지만 예를 들면 좌동과 또 다른 그 반송동 같은 데는 사실 이제 여기 있네요. 좌동을 개발하면서 이 반송동 같은 데는 이제 철거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이게 해운대의 각 동들인 거죠. 네, 반송동, 해운대구만 반어동, 나타낸 겁니다. 해운대구만, 보면 이제 좌동, 좌동이나 좌1동, 좌2동은 이제 그 마천루들이 들어서 있는 굉장히 부자 동네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여전히 그 계속 출산도 많이 있고 인구 유입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반송동 같은 데는 이제 개발이 완전히 그 열악하고 실제로 이제 그 고용의 질을 보면 좌동에는 이제 전문직도 많고 굉장히 또 정규직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미 반송동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노인 인구만 많기 때문에 보면 이 0.2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 젊은 여성들이 노인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래도 그나마 좀 수치가 높은 중동이나 네. 이런 데가 옛날에 AID 아파트라고 원조받아서 만들었던 아파트 있었는데 네. 지금 네. 힐스테이트로 바뀐 그 네. 동네고 네. 센텀시티 있고 그런 데가 또 맞습니다. 뭐 네. 좌동인가요? 좌동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해운대는 다 고층 빌딩들이 엄청 솟아 있는 그 미래도시 이렇게 맞습니다. 기억하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못한 동네가 네. 훨씬 많아서 소멸 위험 지역이 된 거죠. 그렇죠. 이번에 해운대구가. 네, 해운대구의 소멸 위험도 보면 또 안에 스펙트럼이 또 다양하고 이게 사실 도시를 균형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성장하기 위해서 한쪽은 완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사실 그 철거민들을 몰아내면서 완전히 그 도시를 몰락으로 몰아붙인 그런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 아까 이때 전출 관점에서 보면은 네. 뭐 아직 정확하게 지금 출산율이 어떤지 구별로 알 수는 없지만 동별 네. 구별 그 수치는 네. 지금은 없지만 네. 예컨대 해운대 안에서도 그런 지금 소멸 위험
동들이 출산율이 낮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네요. 네. 그냥 젊은 여성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까 그 반송동 같은 데는 아예 여성이 지금 노인 인구의 5분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젊은 사람들이 아예 살지 않는 동네가 그렇죠. 돼버린 것이고 네. 그 동네는 예를 들면 가임기 여성들이 아이를 얼마나 낳느냐와 별개로 아예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살지 않는 동네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전국의 뭐 그 노인 비중이 몇십 년 뒤에는 뭐 25%, 30%가 된다, 네. 40%가 된다 네. 이렇게 개념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동은 네. 그대로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젊은이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소멸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지역별 국지적으로는 그런 문제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해운대구 말고 다른 구들도 좀 그런가요? 부산 다른 해운대구가 특히 그런 이제 격차가 좀 심한 것 네. 같고요. 아까 네. 보시면 중구 같은 데는 그나마 지금 소멸률이 좀 적은데 네. 아마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좀 관련이 있을 거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고용정보원에서 그런 분석도 했던데 그 인구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젊은이들이 못 견디고 떠나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운대에 마천루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유입이 되지만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일자리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해운대구에서 버티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좌동에 마천루에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반송동에 낙후된 지역에 살 수 없는 친구들이 아예 해운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부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굉장히 좀 부모님들로부터 재산도 물려받고 네. 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이런 고소득 청년들은 뭐 그 좌동이나 반송, 네. 좌동 같은 네. 곳으로 이제 옮겨오고 네. 그리고 반송동 같은 데서는 이제 중산층, 이른바 중산층이나 조금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오히려 딴 데로 찾아서 맞습니다. 기회를 찾아서 나가고 마천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젊은이들의 탈출이 가속화되는 거기 살 수 있는 젊은이들 아주 일부일 뿐일 거니까요. 그렇죠. 나와는 상관없는 저 네. 높은 마천루를 네. 매일 보면서 사는 네. 것보다는 일자리 있는 쪽으로 빨리 네. 옮겨가겠다. 네. 뭐 이렇게 될 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천루의 뒷골목만 조금 돌아가면 그런 낙후된 지역이 나오는데 네. 그 낙후된 지역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정말 생각해 볼 점이 많네요. 네. 부산에 그러면 일자리가 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없다는 거는 경제력 자체가 좀 쇠락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이미 드는데. 그 한때 뭐 제2도시라고 했지만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하죠. 그게 이미 그 인천에 뒤처진 상황이고요. 아직 인구는 부산이 더 많다고 하지만 이미 뒤처졌고 그 총생산 성장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장률도 이미 한때 뭐 10% 가까이 가다가 지금은 2%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인천이고요. 파란색이 부산인데 이미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까 질문 주셔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코스닥, 코스피 다 포함해서 상장갭이 도대체 부산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언뜻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네, 네, 네. 우리 옛날 김세현 전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김세현 의원 맞아요. 그분이 네. 동일 건물벨트인가 하는 회사의 또 갑부였잖아요. 그분이 창업자 아드님이시죠? 몇 천억 자산가라고 했는데 네. 사실 부산에 있는 이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기업이 금양하고 부산은행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일 고무벨트도 1조 원이 안 되고요. 그 김세현 의원은 부자지만 실제로 그 회사 자체가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금양과 BNK 금융주주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금양은 직원이 300명밖에 안 되고요. 부산은행 금융주주도 113명, 부산은행 자체는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상장 기업이 82개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다 조그만 기업들입니다. 고용 창출이 거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큰 기업 중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등은 부산이 아니라 이제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없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상장 기업들 82개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전국 지자체 순위로 보면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고요. 심지어 그 부산이 충남과 경남보다 더 적은 충북보다 더 적고요. 인천보다 더 적고. 그래서 부산에 사실 그 자부심이 무색하게 상장 기업들이 없다는 건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 네. 충남보다도 훨씬 떨어지네요. 사실 우리가 뭐 인구 집중을 이야기했지만 기업 집중으로 보면 거의 그 90대 10% 정도 되는 그 지역과의 9대1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네요. 옛날에 부산에 그룹 그 재벌도 있었는데 국제 상사 같은 데가 부산 기업 아직도 아니었어요? 있지만 옛날에 왕년에 그 영화를 되새기기는 너무 좀 적고요. 뭐 부산 우유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업들도
다들 중소기업들이고 아까 이제 DRB 동일이나 한국주철강공업 그런 기업들이 이제 50년 이상 된 그런 기업들인데 여전히 성장 산업이라 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80개 기업들 중에 실제로 막 정말 이렇게 고용을 창출하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꼽을 만한 기업들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 외가가 좀 부산 쪽에 사셨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 많이 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릴 때 갔을 때는 항상 공장도 신기한 많고 게 늘 뭐 이렇게 하여간 네. 맨날 그 부산항하고 부산역 주변으로 컨테이너들이 막 계속 거대한 트럭이 컨테이너 싣고 막 돌아다니고 또 네. 신기했던 게 슈퍼마켓 가면 우유가 부산 우유밖에 없어. 나 서울에서 서울 우유밖에 네, 네. 안 먹어봤는데 네. 그 어린 마음에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했었고 또 예금도 부산은행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는 없는데 부산은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나 봐요. 저는 이제 미디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나마 전국에서 또 지역지 중에 가장 살아있는 데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거기는 거의 서울의 종합지 못지않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 많이 거기도 쇠락했습니다. 영향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부산일보 같은 여전히 것도?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훌륭한 신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경제가 몰락하면서 다들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긴 생각해 보면은 기업이 그 뭐 서울에 그렇게 상장 기업 1000개 있는데 부산에 7, 80개밖에 없으면은 사실 네. 언론사가 기업 광고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겠어요. 네. 사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출산율은 아까 서울보다는 높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건 어때요? 출산율이 0.7이고 전국 평균에 못 미치지만 서울보다 높고요. 이게 이제 그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아마 혼인율 그래프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보시면 이제 결혼을 가장 안 하는 또 도시가 또 부산입니다. 조혼인율이라고 하는데 이 인구 대비 혼인율 곱하기 이제 1000을 한 숫자를 조혼인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게 삼- 한 해에 네. 결혼을 그때 한 네네. 혼인 신고한 사람들이 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 뭐 이렇게 보면 비중인데 되죠. 보시면 그 서울은 많이 하죠. 서울하고 뭐 세종시 많이 하는데 부산이 아무튼 전국에서 가장 제주 다음으로 적네요. 서울이 3.9, 세종이 4.4, 네, 네. 인천이 3.9인데 부산 어디 있죠? 부산 맨 두 번째 있습니다. 왼쪽에 두 번째. 3.1. 그러니까 어이구. 전국 최저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만 그렇진 봐도 않네요. 왜 전국 제2도시인 부산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젊은 여성들이 빠져나가고 음. 동시에 이제 젊은 남성들도 빠져나가고 결혼 자체를 못하니까 출산이 줄어들고 이 도시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그 임에는 또 일자리가 없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심하고 균형 발전이 안 되면서 사실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있지만 사실 전문의들이 계속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서도 네. 이렇게 좀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초등학교들 중에서 한 반에 뭐 20명 안 되는 곳들도 나온다 이런 네네.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네. 부산도 그런 문제들이 있겠네요. 학생들이 그렇죠. 네, 줄겠는데. 지금 서울, 부산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금 초등학교 1학년하고 1학년 숫자고 지금 이제 영세인 학생들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제 이것도 지역별로 편차가 더 심한 곳은 몇 년 안에 이제 학교가 뭐 그 동네 학교가 절반으로 줄거나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거나 학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가겠죠. 그러네요. 폐교가 계속 나오게 네네. 되겠고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겠네요. 그 젠더 페널티라는 얘기가 네. 또 있어요. 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제시에서 그 엄청난 공장이 뭐 그 가동을 하고 한국의 그 주요 제조업 벨트였는데 그 이제 중공업 가족이 몰락이 시작된 거는 여성들이 빠져나가면서 또 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어나면서 특히 여성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이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실제로 뭐 그 이 공장에서 라인에서 무슨 조립한다고 하는 것들은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일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성들이 일자리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품 검사나 아니면 납땜이나 단순 가공 같은 것들, 부품 세척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리를 일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 임금이 높지 않고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경제적 형편이 안 되거나 그래서 다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경남 도시들에서 창원이나 마산에서 거제에서 부산을 옮겨왔다가 다시 부산에서 수도권을 옮겨가는 그 과정에 젠더 페널티라고 하는 건 여성이기 때문에 같은 주권인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결국 이렇게 이제 이 여성 고용률 저하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결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게 답답한 상황인데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법이 있나요? 아마 지금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해법이 다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인구 소멸 문제를 저도 이제 취재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은 야 출산율 높여보자 아니면 뭐 무슨 청년들에게 월세 뭐 1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해보자 아니면 또 뭐 그런 단편적인 해법들 아니면 또 어디 암흑의 건설회사처럼 이렇게 뭐 애 낳으면 뭐 1억을 준다 뭐 그런 식의 해법들이 과연 이게 근본적 문제 해결할 것인가. 며칠 전 봤던 기사 중에 재밌었던 거 하나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 같은데 이제 네네네. 좀 경쟁률이 좀 낮은 정부 부처에서 다둥이 그러니까 아이를 셋 이상 낳는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같은데 이제 경쟁이 심한 부처는 공무원이라도 애를 많이 낳지 않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경쟁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승진이 빠르다. 과장 승진 비율이 과장 승진하는 기간이 기획재정부 대비 농림수산식품은 한 5년 정도 빠르다는 거예요. 빨라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승진이 빠르다는 건 대충 잘 버텨도 빨리 승진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시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애를 훨씬 더 낳기 좋고 심지어 애를 셋 이상 낳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삶의 질이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지만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일자리 이면에는 얼마나 또 이렇게 삶의 만족도, 그다음에 경쟁의 질, 그다음에 상대방과 비교해서 어떤 그런 이제 격차라든가 불평등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출산율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오늘 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일단 지역 소멸 문제라는 게 출산율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지역 소멸 문제는 두 가지로 분해되는데 출산율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출의 문제, 청년들이 떠나가는 문제 두 가지는 다른 문제다. 요거 하나고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인구 문제, 고령화, 저출생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뭐 출산하는 사람한테 1억씩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특정한 동네의 문제, 어디는 문제고 어디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잘 분해해서 봐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사막이 확산되는 것처럼 저숙련 노동자들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들 질 낮은 일자리들이 있는 곳이 계속해서 전염처럼 확산되고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거제도 시작된 그 젊은이들의 탈출, 여성들의 탈출이 그 여성들이 못 견디고 부산으로 왔지만 부산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이 확산이 되고 아직 아까 봤던 해운대구 좌동 같은 데는 인구 소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전문직 일자리들이 넘쳐나지만 바로 옆 동네만 가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 저숙련 종사자들, 저숙련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많은 곳부터 인구 소멸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장이나 뭐 좀 대기업이나 좀 그래도 탄탄한 중견기업이나 이런 곳에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렇게 좀 잠깐 쓰고 해고하고 이렇게 되는 일자리가 많은 곳들부터 격차가 심하고 불평등한 곳부터 결혼을 못하게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한쪽엔 센텀시티가 있지만 다른 쪽에는 노후화된 구도심이 그대로 고령화되면서 있는 이런 곳이 가장 유출이 심하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논의를 하면 이분들이 수도권 올라왔지만 그 여성들 일자리가 여전히 서울에도 없는 거죠. 그분들이 찾는 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일자리는 사실 미디어, IT, 디자인 그런 고숙련 업종 말고는 실제로 서울에도 지금 제조업 일자리 사라지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아까 사막처럼 확산된다고 했던 게 지역에서 겪는 한국 제2도시 부산에서 겪는 문제가 그대로 서울로 옮겨서 아까 반송동과 자동의 차이처럼 서울 안에서도 그런 격차를 만들어내고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독버섯처럼 소멸 지역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처음에 제가 부산 같은 곳이 인구 댐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댐이 터졌네요. 댐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댐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노인과 바다만 남은 도시가 되었다라는 약간 자조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우리 오늘의 솔루션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괜찮은 일자리를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 이 이야기는 특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역으로 보내서 경쟁을 좀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를 경쟁을. 통한 사회적 연대가 결국 그 우리 모두가 소멸하지 않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연대. 명심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엔비디아 궁금하시죠? 네, 반도체, AI 가속기, 뭐 이것 때문에 엄청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실 최승병 물리학 박사이면서 동시에 경제 전문가인 최승병 박사 모시고 엔비디아 기술력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정환 대표님하고 같이 부산 소멸 문제 네.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한국의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는 걸 확인하셨죠?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정부 세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 적정 예산을 짜줬는데 세출이 마이너스다. 행정부가 돈을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재정 긴축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고요. 경제 정책이 엉망입니다. 10년 전 대만 같은 꼴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외환 보이고 그리고 엄청 저평가된 환율.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대박 나고 있는데 수입 물가 상승하고 경제는 안 좋은데도 또 이게 워낙 환율이 좋고 특히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서 스스로 대만 젊은이들이 자기 대만을 지옥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옥섬이라고. 그랬었던 그 10년 전 대만이랑 지금 정책이 비슷하죠. 금리는 낮게 환율은 높게 수출 기업 먹여 살리면서 내수 경기는 망가집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내수 경기를 망가뜨린 게 정부인데.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네, 기술을 모르고는 지금의 경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적응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경제를 세상에서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고요. 오늘은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유명해졌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병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내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기 사용량 우리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너무 기후 위기 문제도 같이 생기고 그런 얘기하면서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그것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AI 반도체 만든다고 지금 뭐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네. 일반인들도 요즘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엔비디아가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이길래 이런가 궁금해져서 또 이렇게 과학과 경제를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네. 최 박사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 뭐 요즘 가장 뭐 핫한 기업이고 뭐 이미 그걸로 돈 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얕게 아시는 분들도 있어 갖고 한번 좀 제대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오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가 작년 올해 지금 실적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진짜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뭐 2023년에 요즘 그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은 이 H100이라고 하는 그 AI 요 프로세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적을 견인하는 진짜 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팔렸는지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전 세계 큰 손들이 이걸 사고 있는지 보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이 H100이 이게 작년에 한 2023년도에 150만 개 정도 우리가 팔렸다고 그래요. 150만 개. 네. 근데 이게 최대 고객이 MS와 메타입니다. MS와 메타가 각각 한 15만 개 정도씩 이제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아마존, 오라클 역시 또 빅테크들이 각각 5만 개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기업이 이 전체 한 30%를 이미 가져갔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H100이 요 칩이 박혀 있는 요 카드 한 장이 4만 달러입니다. 4만 달러면 한 5천만 원. 네, 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5천만 원이 네. 5,50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물론 뭐 그 회사들은 도매가로 좀 싸게 샀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마 5천만 원짜리를 15만 개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MS 메타가 와, 그거 15만 개 샀다고 하면은 60억 달러어치 산 거예요. 60억 달러어치는 지금 8조 원 되나요? 8조 원 넘을 겁니다. 이건 예, 뭐- 기업 하나가 뭐
물론 뭐 MS는 1년에 버는 돈이 뭐 수십조긴 하지만은 8조 원 싸들고 와서 이거 좀 칩 좀 주세요 막 하는 수준이고 뭐 구글 아마존 워낙 그 돈 20억 달러씩 산 거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이 수출길이 막히기 전에 또 많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도 이미 수출이 막히기 전에 한 10만 개 정도 샀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네. 이제는 뭐 AI 안 해보겠다고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네. 딴 기업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죠. 아, 테슬라요. 네, 테슬라도 아무래도 자율주행하는데 A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미적지근했어요. 그래갖고 한 작년에는 뭐 우리 AI 하는데 처음에 5천 개 정도 산 걸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지난 작년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더 사야겠다 해갖고 10,000개 우리 주문했다라고 해서 트위터에 얘기해갖고 네. 또 이제 들썩들썩했는데 올해는 또 야 우리 15,000개 갖고는 택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85,000개 더 주문했어 그래서 올해 10만 개를 채우겠다 그러고 지금 뭐 메타의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15만 개 샀지만은 아 이거 부족해갖고 올해까지 35만 개를 채우겠다. 어이구, 돈이 얼마예요? 20조 원씩을 막 이렇게 이런 엔비디아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아, 돈을 안 벌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 엔비디아가 요즘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돈을 싸들고 오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얘기가 많네요. 제 주변에도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에 네. 필요한 칩을 못 구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는 분들 많이 그럼요. 있으시더라고요. 도매도 그렇게 막 입도선매 가는데 이런 소비자 일반 소비자 수준에 돌아올 것도 아니고 뭐 네이버나 이렇게 큰 데들도 많이 못 사잖아요. 이렇게 네. 주문 뭐 몇천 개 하기도 힘든 상황이니 지금 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하기가. 그러면 H100 그 잘 팔린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네. 이게 뭔지를 한번 좀 파헤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네. 기술을 엔비디아가 갖고 이걸 이렇게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것인가? 네, 시장에서 뭐 당연히 아니 그렇게 잘 나가면은 딴 회사들도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H100이 사실상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AI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H100만큼 딴 칩들은 성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발 이거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AI 연구자들 뭐 실무자들이 목을 매는지 그걸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게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 A부터 Z까지 설명드리기 힘들고 한 3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가지 키워드는 GPGPU고요. 그리고 CUDA, HBM 요 3가지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오늘 요것만 확실히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GPGPU, CUDA, HBM 세 네. 가지. GPGPU는 근데 GPU는 대충 들어봤는데 GPGPU는 뭔지 네. 네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이게 GPU가 Graphic Processing Unit 네네.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전문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이 GPU라는 게 원래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집어넣을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전문 칩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모니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모니터는 각각 하나가 픽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백만 개가 깔려 있는 건데 이 픽셀에 이 RGB 어떤 색깔로 어느 밝기로 이게 딱딱딱 이걸 신호를 내보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계산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네. 픽셀이 수백만 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1초에 느린 거는 60번, 많은 거는 뭐 240번까지 계속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네. 바뀌는 거에 따라서 신호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야지 이게 우리가 스무스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CPU에서 다 처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이 픽셀 컴퓨터가 그러니까 하나에 기본적으로는 CPU가 중앙 처리 장치니까 네. 거기서 기본적인 계산을 하는 건데. 네, 원래 옛날 컴퓨터는 이 CPU에서 핵심적인 계산들을 다 처리해서 내보내는 건데 안 그래도 컴퓨터에 이것저것 우리가 계산할 게 많은데 이게 그래픽까지 담당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려면은 여기서 병목이 발생해 갖고 이게 모니터 화면이 끊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처리해주는 전문 프로세서가 필요하겠다는 게 옛날부터 이 니즈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CPU라는 게 우리가 흔히 컴퓨터 사면은 옛날에는 386 뭐이다 뭐 486, 너무 586이다 하다가 네. 요즘에는 무슨 멀티코어다, 네, 뭐 i5, i7이다, 뭐 i7, AMD의 네. 무슨 뭐 라이젠. 5950 라이젠 뭐 4세대가 나왔다 뭐 이런 게 이제 CPU인 거잖아요. 네네. 그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 네. 근데 그걸로는 안 돼서 GPU가 필요하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작업들은 사실 뭐 어떤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모니터에서는 우리 저희 화면도 이 시청자들 보시는 화면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고개만 이렇게 돌리고 카메라가 돌아감에 따라서 이 우리의 포인트들이 자꾸 이제 변합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이 모니터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행렬, 벡터 요 연산에 해당이 됩니다. 아, 예, 어려워집니다. 행렬과 벡터. 이거 뭐 제가 뭐 다시 이렇게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행렬이 뭡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박스가 있었고 가로 숫자 몇 개, 세로 몇 개가 있고 이 벡터는 이 또 숫자 몇 개가 있어 갖고 이걸 곱한다고 하면은 이 숫자와 이 숫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곱해 갖고 다시 다 더하는 이런 것들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행렬은 그러니까 바둑판 같은 데에 바둑판 네, 거기 숫자 채우는 하나하나의 거라고 숫자가 보시면 다 되고요. 채워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 행렬이고 맞습니다. 벡터는 그때 한 줄로 돼 있는 한 줄로 돼 있는 거에 숫자들인데. 숫자가 딱 차 있는 네. 건데요. 우리가 뭐 이 화면에 표시할 그런 것들이 여기 하나하나의 정보들이 다 숫자라고 보시면은 결국에 컴퓨터는 모든 걸 다 숫자로 바꿔서 처리하니까요. 이런 것들 갖다가 곱하고 더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죠. 단순한 작업인데 이런 단순 작업을 많이 반복해야 되는 것이 그래픽 처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GPU라는 것들도 바로 이 부분에 특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CPU는 사실 이게 우리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작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각 이 처리할 수 있는 작업 계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GPU는 하나하나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행렬 곱셈 이런 간단한 연산들만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되 그런 이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코어라고 하는데 그런 코어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작업을 병렬적으로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작업을 던져줘서 이 GPU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계산 유닛들이 이걸 따로따로 작업을 해갖고 한꺼번에 모니터로 쫙 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럼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CPU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굉장히 막 복잡한 계산도 시키잖아요. 한 번에 네. 시킬 때가 있잖아요. 무슨 방정식을 풀어라라든지 뭐 이런 그러면은 미분적분이나 뭐 미분적분 시키고 막 이러면 CPU는 그런 거 한 개를 푸는 건 잘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화면처럼 엄청나게 예를 들면 뭐 우리 보통 쓰는 컴퓨터만 해도 막 200만 화소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화소 하나하나가 다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뭐 까만색인지 그럼 그 수치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계속 1초에 60번씩 막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간단한 연산인데 1인지 0인지 뭐 3인지 이런 거 정도 하는 연산인데 그거를 빨리 처리하는 거 CPU가 못한다.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GPU가 필요하다. 네,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시키면은 자꾸 순서를 기다리다가 렉이 렉이 걸려서 우리가 화면 계속 끊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CPU는 쉽게 얘기하시면은 우리 지금 i7이나 그런 것들은 뭐 전통적인 계산 코어가 8개 정도 들어 있거든요. 8개 플러스 뭐 다른 좀 부차적인 코어 10 몇 개가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 코어 수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각각의 코어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다방면에 일을 할 수 있는 이 명장들, 만능 명장들이 몇 명이 들어 앉아 있는 그런 공방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GPU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몇 가지 기능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능공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런 데는 작업을 쫙 나눠줘 갖고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은 못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이걸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CPU와 GPU는 그런 차이가 우리 있습니다. 흔히 컴퓨터 살 때 왜 멀티코어, 쿼드코어, 뭐 헥사코어, 옥타코어 이렇게 맞아요. 되는 코어 숫자를 표현하는 그 얘기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GPU는 그 코어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많습니다. 이를테면 뭐 요즘 H백 같은 네네. GPU는 이 쿠다코어라고 하는 게 18,000개가 넘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옥타코어 CPU라고 하더라도 우리 보통 쓰는 네, 우리 데스크탑이라고 보통 한 CPU에 10개 뭐 있는데. 8개나 16개 있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GPU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게임하다 렉 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GPU 도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렉 안 걸리게 하려고, 그래픽 처리하려고. 그 문제가 발생한 게 1990년대거든요. 네, 그 당시에 3D 게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3D 게임이 나오면서 야, 기존에 이거 갖고는 자꾸 끊기니까 그때부터 3D 게임을 가속하는 이런 GPU가 그때부터 시장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엔비디아도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 진입하면서 엔비디아가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유명한 지포스 시리즈를 내놓게 되죠. 아, 지금도 많이 팔리는 것 네. 같은데. 그리고 1999년에 지포스 250, 256을 내놨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네이밍을 GPU라고 했습니다. 아, 네. 그 지포스에서 땄나 봐요? 뭔가 지포스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려고? 뭐 그것도 연상을 시켜서 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3D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소수지 않습니까? 뭐 게임 매니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것만 갖고는 시장에 파이를 키우기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인텔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CPU에다가 거기다 GPU를 자기도 조그만 거를 심어서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3D 게임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이런 비싼 그래픽 카드, 3D 그래픽 카드를 사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뭐 문서 작업하는 정도는 이 CPU 하나로 그래픽 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AMD도 그런 네, 거예요? AMD도 비슷해요? 그렇죠. 아. AMD도 그런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야 이거 이래 갖고는 이 매출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야 우리 GPU를 갖다가 그래픽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자라는 데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 GPU가 코어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전에 우리가 슈퍼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원리가 비슷합니다. 슈퍼컴퓨터들은 쉽게 얘기하시면은 이 CPU를 굉장히 많이 박아놓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나의 CPU가 엄청 성능이 좋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명장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비슷한 명장이 많은 게 슈퍼컴퓨터예요? 아니요, 명장은 그런 슈퍼컴퓨터는 그런 명장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이제 받겠다는 거죠. 명장도 명장이지만 아예 명장이 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려갖고 그런 걸 몇만 개, 몇십만 개 이 쫙 만든 그래서 여러 가지 CPU들을 붙여놓은 컴퓨터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보통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게 아주 복잡한 과학기술이나 그런 계산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작업을 다 쪼개갖고 예, 그 CPU에 하나씩 던져주는 겁니다. 이것도 병렬 처리인데요. 쫙 던져줬다가 역시 나중에 한꺼번에 합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늘리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굳이 그런 작업을 하는데 꼭 CPU 쓸만 있냐? 예, 우리 뭐 다 뭐 경제 같은 거 다 전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실 많은 이 계산이 아주 복잡한 미적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y = ax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맞아요. 단순한 예, 아까 얘기한 선형대수 수준의 회귀식 계산하는 그런 작업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회귀 분석이라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2차원 그래프에다가 많은 점을 막 찍어놓고는 그게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좌상향하는 거야.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요 점들 계산하는 아주 단순한 계산을 많이 하는 거지. 네, 그런 단순한 계산들 하는데 굳이 CPU 이렇게 다 많이 쓸 필요 있어? GPU 싼 값에 코어는 더 많으니까 이거 쓰면은 그런 계산 이것도 빨리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야 연구자들한테 과학기술자들한테 우리 GPU도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그걸 GPU 코어들을 컨트롤하는 코딩을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위해 하나 만들기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바로 쿠다입니다. 그럼 일단 GPU와 GPGPU의 차이는 뭔가 앞서의 처음에 GPU는 3D 게임용으로만 만드는 거라면 GPGPU는 다른 목적으로도 다 쓸 수 있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쿠다를 만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 거. 그래서 제너럴 퍼포스 GP가 이 앞에는 그래픽 프로세싱이 아니라 제너럴 퍼포스 GPU라는 겁니다. 범용 이 GPU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지금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쿠다라고.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름이 아까 세 쿠다고,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쿠다인데. 네, 그렇죠. 그걸 엔비디아가 2007년도에 내놨습니다. 아, 그럼 엔비디아가 GPGPU를 제일 처음 내놓은 거예요. GPU는 맞습니다. 처음은 아니었는데. 네, 이걸 GPU를 GPGPU로 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엔비디아였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쿠다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쿠다는 그래서 이 일반 사용자들이 하나하나 이 건드리기가 힘든 사실 이걸 우리가 이 컴퓨터 코어 하나하나에 무슨 작업을 지시하는 프로그래밍을 짜려면은 이거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좀 해봤는데 되게 힘듭니다.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쉽게 명령어 하나로 자 이거 작업 나눠서 계산해 라고 명령 하나만 딱 넣으면은 쫙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중간
이 소프트웨어 층을 갖다가 우리가 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쿠다 플랫폼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GPU를 이용해서 복잡한 계산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쿠다가 나오고서 한 몇 년 지내고 나서 보니까 딱 여기에 들어맞는 아주 좋은 이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오늘날 AI의 가장 중추가 되는 이른바 딥러닝 모델, 심층 인공신경망 모델이 딱 이 GPU 작업에 적합하다는 게 그때부터 딱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GPU가 달라져 보이는 이런 세상이 나오게 된 거죠. 딥러닝 모델이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두뇌의 신경세포들하고 비슷하게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뭔가 학습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원래 이 인공신경망 모델이 나온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한 6, 70년 된 얘기인데 원래 이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자고 하는 게 수많은 학자들의 꿈이어갖고 그럼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야 우리 지성을 발휘하는 두뇌랑 비슷하게 이 모델을 만들면 돼 라는 생각이 미쳐갖고 자 우리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우리 두뇌에는 신경세포들이 있지. 이 신경세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미치게 된 거죠. 우리 신경세포에는 이 두뇌 속에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뉴런 하나하나는 되게 간단해요. 일종의 전깃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전기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 뉴런을 타고서 그 전기 자극이 전달이 돼서 그 다음 신경세포로 이게 릴레이처럼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이 연결 부위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세포에 들어오는 다른 신경세포에 수많은 이게 링크가 있는 겁니다. 이 시냅스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냅스 하나하나가 연결 강도가 같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물체를 봐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이 감명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오는 자극들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게 사람마다 요 연결되는 강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 시냅스의 그 강도가 다르다고 하는 건데 야 이걸 갖다가 모사해 보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이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입력이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다음번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다음번으로 전달될 때 이 강도가 다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숫자로 따져봤을 때 y = ax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입력에 어떤 숫자가 곱해지는 이걸 개수라고 하는데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요거가 달라지는 식으로 모델하면 되겠다. 뭐 y는 ax 더하기 b에서 a와 b를 뭔가 조금씩 바꾸면서 많은 시냅스들을 설계를 한다. 뭐 그런 얘기.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단순한 수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모델을 갖다가 만든 게 인공신경망 모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따져보면 아까 얘기한 딱 그 행렬의 연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행렬 자체가 우리 고등학교 때 보시면은 그 아까 얘기한 행렬이 보통 가로 2개, 세로 2개 아니면 가로 3개, 세로 3개 정도의 작은 것만 보셨는데 이거는 우리 두뇌 속에 신경이 되게 많듯이 이거는 보통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어느 정도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한 뭐 몇천 바이 몇천이고 뭐 이게 커지면은 이게 수십만 가로 수십만, 세로 수십만 뭐 그 이상도 가는 건데 그 챗GPT 처음 나왔을 때 뭐 이거는 파라미터가 뭐 몇십억 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렇죠. 그 파라미터가 지금 여기서의 신경에 그 신경망의 그 연결 강도, 그 숫자 요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지금 뭐 챗GPT 정도 모델 정도는 뭐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2000년대만 해도 그게 한 몇천 개 정도만 되더라도 와, 계산할 게 너무 많아갖고 지금 컴퓨터 계산이 되겠냐라고 거의 뭐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공신경망이 재밌는 모델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이거 계산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별 실용성은 없어라고 생각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이라는 게 지금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를 2개짜리 벡터로 곱하면 하나 둘 해서 한 8개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막 뭐 몇천 개 되면은 몇천 개 곱하기 몇천 개 이렇게 곱하면 이제 막 몇백만 개, 몇천만 개 계산을 한꺼번에 딱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계산량이 늘어나니까
야, 우리 두뇌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이걸 그것처럼 행동하는 이 계산 모델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010년대 들어서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2010년대 들어서 이 딥러닝 분야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뭐 이제 이 주구장창 그래도 이 희망을 놓지 않고 연구하시던 분이 유명한 이 딥러닝의 대가 중에 하나가 이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예, 지금 그분과 뭐 그분의 제자 동료 연구자들이 지금 전 세계 AI 이 학계를 석권하고 있죠. 힌튼의 제자들이 뭐 다 오픈 AI하고 구글 맞습니다. 가가지고 활동하고 지금 뭐 AI 다 주역들이 됐는데 힌튼도 엔스로피라고 뭐 만들었죠. 그렇죠. 뭐 구글에도 계시다가 뭐 여기저기 다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제 동료 제자들 중에서 그분들이 이제 2010년대 되니까 이 막강한 컴퓨터로 그리고 또 여기 알고리즘이 몇 개 아이디어가 추가가 되면서 이 딥러닝 모델을 드디어 이용을 한 재밌는 AI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대 어떤 모델이 나왔냐면은 사진을 보여주고 이 동물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걸 판정하는 이런 모델을 네네네. 만들었는데 이 딥러닝 모델을 쓰니까 그 전에 비해서 갑자기 비약적으로 이 정확도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일례로 구글이 어떤 모델을 나왔냐면은 구글은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서 추출한 1000만 개의 이미지로 학습을 시켜서 이걸 내용을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내놨는데 와 이게 그 당시에 진짜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근데 이걸 학습시키는데 그 당시에 16코어짜리 CPU를 1000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3일 동안 돌려갖고 학습을 시킨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와 그래도 이 1000개씩 CPU를 박으니까 이게 되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자연스럽게 미치는 거야. 야 CPU 말고 GPU로 써도 되겠다 이거. GPU는 훨씬 싼 값에 이 작업을 돌릴 수 있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딥러닝 플러스 GPU가 정석처럼 돼가기 시작한 겁니다. CPU는 좀 비싸고 어떻게 보면 CPU 1000개라는 건 데스크톱 컴퓨터 1000대를 맞습니다. 동원했다는 건데 그래픽카드 1000개만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픽카드는 1000개도 필요 없는 1000개도 거죠. 필요 없겠네요. 그래픽카드는 코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한 10장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CPU 됐군요. 아까 마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1000대 값보다는 그래픽카드 10장 값이 훨씬 싸니까 야 이렇게 하면 훨씬 저렴하게 컴퓨팅 파워를 늘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사람들이 돌아선 거죠. 돌아서게 되면서 후다가 대세가 되고 이렇게 GPU가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딥러닝을 설명해 주셨는데 인간의 두뇌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뭘 보면은 그걸 맞아요. 인식하는데 논리적으로 저기 있는 게 카메라 있거든요. 저기 카메라라는 걸 내가 딱 인식해 가지고 인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동안에 내가 봐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기서 주는 몇 가지 자극, 그렇죠. 색깔이 어떻고 빛이 어떻고 이 자극이 두뇌 안으로 들어와서 쫙 돌아간 결과가 그냥 카메라라고 인식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우리 망막에서 전기 자극으로 이제 바뀌고 그 전기 자극이 우리 두뇌 회로 속에서 막 이제 어느 건 강하게 어느 건 약하게 막 해갖고 이렇게 종합이 돼갖고 우리 최종적으로 인지하는 거는 저건 카메라, 저건 삼각대, 요거는 이온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되게 간단한 작업이 우리 두뇌의 핵심이다. 그 간단한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고차원적인 두뇌 활동이라는 아이디어가 딱 반영이 된 게 딥러닝 모델인 거죠. 그런데 그 딥러닝 이전의 여러 가지 모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두뇌하고는 다르게 저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를 그렇죠. 딱 형상을 만들어서 요거하고 어느 정도 일치되면 카메라라고 인식해. 개 고양이는 특징은 개는 뭔가 이렇게 조금 덩치가 크고 고양이는 작고 개는 색깔이 하얀 거 맞습니다. 까만 게 많고 고양이는 뭐 브라운이 많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근데 그랬는데 그 패러다임이 딱 바뀐 거죠. 그렇죠.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 그게 그전에는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됐었는데 이제 컴퓨팅 파워가 받쳐주니까 이게 진짜 된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근데 갑자기 아까 구글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서 우리 충격 줬던 게 사실 알파고였잖아. 알파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알파고가. 배워서 이세돌 이겼다고 해서 충격받았는데 갑자기 구글은 어디로 가고 지금 오픈 AI하고 챗GPT하고 엔비디아만 남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알파고 이세돌 대국이 벌써 8년 전이네요. 8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이 된 것도 신기한데 그때도 이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AI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 알파고가 큰 역할이었는데 알파고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데도 그 당시엔 CPU랑 GPU가 굉장히 섞여서 쓰였어요. 그 당시에 대국대 쓴 서버가 CPU가 1920개가 들어가고 GPU가 한 280개 쓰였다고 그 당시에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정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GPU가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CPU 비용을 줄여주는 걸 이때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10년대 중반부터는 점점점 CPU 사용은 줄어들고 GPU를 많이 쓰고 그럼으로써 점점 더 모델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경쟁이 막 이제 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 번째 HBM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쭉 GPGPU를 엔비디아가 성공시킨 거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다른 기업들도 이걸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여러 뭐 이 GPU 잘 만드는 기업들이 이걸 따라가서 막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역시 큰 역할한 것이 아까 얘기한 쿠다 같은 이게 컸던 거죠. 이 아무래도 이걸 빨리 쓰려면은 그 위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빨리빨리 쉽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업체들의 이 인터페이스 이런 플랫폼들이 그만큼 편의성이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는 그런 면에서 이 초반부터 굉장히 공을 들였고 요 2010년대가 결정적인 기로였던 것 같은데 딴 기업들이 사실 이전에 빨리 쫓아와서 사용자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요거는 굉장히 니치 시장이다, 마이너한 시장이다. 뭐 이건 AI 연구자 몇 명 되겠냐. 그래갖고 어차피 지금 AI 이렇게 만들어도 당분간 못 쓸 거야. 별로 쓸만한 데도 없어. 라는 그런 방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시장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주종이 뒤바뀔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하고 대응에 섣불리 하다가 완전히 엔비디아가 이걸 다 먹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됐군요. 물론 뭐 여기서 아예 또 이거에 착안한 기업들은 또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구글인데 구글이 네. 당시는 AI에 당연히 뭐 지금도 굉장히 주요 플레이였지만은 압도적인 선두였는데 구글은 생각을 아예 달리합니다. 야 이런 거 이렇게 좋은 걸 알았으면은 왜 그걸 굳이 엔비디아한테 맡겨? 이런 AI 전문 칩은 우리가 만들어도 되겠다. 요즘 이 애플도 애플 실리콘이라고 해서 네네네. 아예 그냥 옛날에 삼성에 맡기던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직접 만들어서 돈 많이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도 마찬가지로 그 맥북에 들어가는 뭐 M1, M2, M3 그죠, 네. 이런 게 그런 거 다 애플이 자체 직접 만들지 개발이죠. 않습니까? 인텔 거 안 쓰고 그런다는 그러니까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로 네. 애플 같이 AI 칩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직접 설계해서 TPU라는 걸 또 만들어요. TPU. 네, 그건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아예 이 엔비디아처럼 그래픽을 겸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AI 전용 프로세서를 만들자고 해갖고 막 이거에 박차를 가하는데 그 텐서가 그 파이썬에서 텐서플로우 할 때 그 네, 텐서인가요? 사실 텐서는 벡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갖다가 그렇군요. 텐서라고 하는데 그걸 너무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TPU를 만드는데 이게 처음에는 성능이 당연히 전용 AI 전용 칩이니까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한계가 부닥치게 됐죠. 뭐냐면은 이 AI 전용 칩은 설계를 할 때 어떤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특성을 탑니다. 그런데 요즘 AI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모델 자체도 딥러닝이라는 건 똑같은데 세부적인 이 알고리즘 이게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LLM 초고대 언어 모델이 대세가 되면서 사실 기존의 TPU는 CNN이라는 다른 모델을 최적화해서 만든 프로세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확 바뀌면서 요거에 대응하기가 약간 조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게 된 겁니다. 근데 반면 이 엔비디아는 약간 그런 면에서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AI 모델이 새롭게 진화하더라도 그건 요걸 이렇게만 바꿔서 쓰시면 돼요 라고 이게 대응이 되니까 TPU가 지금 약간 계속 붕 뜬 상태가 되고 GPU는 여전히 잘 나가는 이 하드웨어가 된 겁니다. TPU가 훨씬 더 작업에 좀 특화된 그렇죠. 그런 것인가요? 아예 처음부터 AI의 그걸 목적으로 만든 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이 자기네만 쓰려고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점들이 있는데 전력 소모라든가 이 작업의 속도라든가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은 있는데 이 다양한 이 진화하는 모델에 따라잡기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지금 구글 TPU가 조금 그래서 구글도 GPU 많이 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5만 네. 개씩 네. TPU도 여전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면에서 예, 경쟁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뭐 특히 TPU를 독자적으로 그런 걸 개발하지 못하는 다른 업체들은 GPU가 필요해진 거죠. 아, 그 엔비디아의 경쟁력 두 가지이네요. 그 GPU를 GPGPU로 만들어서 범용성을 확보했다는 거. 오히려 AI 전문 칩보다 그래픽 카드로 출발한 게 오히려 더 경쟁력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쿠다라는 걸 얹으면서 쿠다. 아. 네, 이 사용자들이 훨씬 편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주고 그 쿠다 차원에서 범용성을 더욱 확장해 줌으로써 AI 모델이 어떻게 진화하더라도 이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의 기반을 갖춘 것이 바로 지금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HBM까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다 할까요? 네, 마무리 오늘까지 얘기하고 못하면 다음에 HBM만 따로 하시죠. 삼성 하이닉스도 있으니까 일단 HBM이란 요소가 엔비디아한테 어떤 경쟁력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BM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프로세서 계산을 빨리 하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 차원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계산을 빨리 하려면은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계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 계산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 번 계산하면 그 결과를 여기 잠깐 보관해 놨다가 그걸 다시 꺼내서 또 막 계산하고 또 결과를 또 보관했다가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메모리죠. 이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 메모리가 굉장히 빠르게 대량의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야지만 계산이 빠르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까 같이 이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은 나오는 값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계산 빨리 하면 뭐예요? 이걸 갖다가 넣고 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거기서 시간이 확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속의 대용량을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해지는데 야 이게 전통적인 설계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안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그래픽 카드도 그래서 요거에 딱 맞는 전용 메모리가 있어요. GDDR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픽용 메모리가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부족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써야 될까 막 이제 이게 2010년대부터 고민이었는데 2010년대에 이제 하이닉스가 실용화시킨 기술이 바로 HBM입니다. 이거는 하이닉스가 실용화시켰군요. 네, 처음에. 하이 밴드위드스,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것인데 메모리를 갖다가 빠르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전통적인 방법들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우리가 부품이나 자재 같은 거를 갖다가 막 계속 이 원활하게 날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바깥에 물류 창고를 갖다가 짓고서 그 사이에 고속도로 까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데 큰 물류 창고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걸 갖다가 들고 나가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고속도로 그것만 갖고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물류 창고를 갖다가 물류 창고를 좀 키우면 안 될까요? 그냥 단순히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 가깝게 놔야 되겠죠. 네네. 고속도로가 아무리 빨라도 그러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공장 옆에다가 빼곡하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문도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출입문도 여러 개 넣어갖고 라인에 직접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게 가깝게 붙여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류 창고도 한 층만 짓지 말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층으로 고층으로 짓는 겁니다. 근데 고층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고층이 되면은 저 위에 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층층마다 각 층에 서지 않는 아예 직통으로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다 깔아주는 겁니다. 네네. 이 방법들이 집약이 된 게 HB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PU하고 거리를 좁히고, 네, 그다음 메모리는 좀 층을 높이고, 네. 통로를 많이 만들고. 통로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게 HBM의 단면들 보시면 이게 딱 나오는데요. HBM은 우리가 기존의 메모리 요 실리콘에다가 만드는 요 메모리 기판 이거 다이라고 하는데 다이를 층층이 쌓는데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HBM2나 HBM3 같은 경우는 이걸 8층으로 쌌습니다. 그 8층을 갖다가 다 관통하는 요런 이 구리 기둥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저런 기둥이 1024개씩 이제 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갖다가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연결했냐면은 메모리가 하나 따로 있으면은 우리 컴퓨터 기판 같은 거 보시면은 칩 따로 하나 있고 CPU 따로 있어갖고 그걸 이제 기판에다 박아놓고 여기 구릿줄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배선으로 이렇게 네네. 연결하면은 그것도 느린 거예요. 그것도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게 또 선이 1024가닥이나 나오는데 그걸 다 전기줄로 연결하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반도체에서 만드는 이 실리콘 기판, 웨이퍼로 만드는 기판에다가 미세하게 반도체 공정으로 요 선을 갖다가 1024개 뭐 몇천 개씩을 깔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그 층층이 된 걸 갖다가 그냥 덮어버리자. 네네. 그러니까 아예 이 GPU와 이 HBM 사이에 전용 이 통로를 갖다가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깔아서 한 대 합쳐버리자는 이런 개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 HBM이 들어간 H백 같은 경우는 요 자료 사진을 보시면 또 나오겠지만은 이 GPU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이 HBM이 붙어 있습니다. HBM하고 같이 있는 H100. 네, 저기 보시면은 네네. 저 가운데 네모난 게 GPU가 있는 거고 저기 6개의 칸이 있죠. 네네네. 그 6개의 이 16GB짜리 HBM 5개를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80GB를 씁니다. 그러면은 저 H100 안에 HBM이란 메모리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 네, HBM 저 그런 파는 형태인 거죠? 큰 칩 하나에 사실 저 안에는 칩 안에 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HB100이라는 이 큰 전통적인 GPU 다이가 하나가 있고 바로 그 옆에 HBM을 갖다가 5개를 붙여놓고 네. 얘들을 갖다가 바닥에 연결하는 바닥판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바닥판도 이 우리 반도체 칩 만들 때 쓰는 실리콘 그걸로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바닥에 놓는 연결판을 갖다가 인터포저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인터포저 위에 이 GPU와 HBM이 같이 얹혀져서 그걸 한꺼번에 포장해서 파는 게 H100인 겁니다. 아, 네. 그거를 엔비디아가 처음 개발을 한 건가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는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다른 데서도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뭐 이런 하드웨어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가장 좋은 설계 기술을 가진 데가 엔비디아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쭉 말씀하신 걸로는 세 가지 경쟁력인데 GPGPU하고 CUDA하고 HBM인데 HBM은 아까 하이닉스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GPGPU하고 CUDA는 직접 만든 건데 직접 설계해서 뭐 생산 딴 데서도 설계한 건데 HBM은 가져다가 여기 심는 그런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네. 요 GPU 만들고 하는 건 다 TSMC에서 만듭니다. 네. 그리고 HBM은 당연히 하이닉스나 지금 마이크론도 좀 들어가고 있죠. 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서 이 반제품 상태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칩으로 완전히 패키징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그 실리콘을 여러 층으로 쌓은 8층으로 쌓은 저 상태로 갖고 와갖고 그걸 다시 TSMC에서 이걸 패키징 후공정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걸 갖다가 그 위에 딱딱딱 붙여갖고 이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다음번에 한번 그 TSMC의 기술력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네.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서 엔비디아가 그래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경쟁력의 핵심은 어떤 걸까요? 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 설계하는 것 자체, 뭐 다른 기업들도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고 당연히 필요하다면은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었는데 HBM 사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단순히 그런 걸 갖다 쓸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컨트롤 그 안에 이걸 갖다가 조화롭게 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 컨트롤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사실 아까 같이 이렇게 만들어도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그걸 가지고 작업을 시킬 때 이 굉장히 많은 비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까 물류창고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어떤 작업을 시켰을 때 이를테면은 뭐 한 5톤짜리 한 트럭분의 이 데이터를 끌어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컨트롤 잘 못하는 이런 칩들은 그런 걸 갖다가 뭐 1톤짜리를 8대 배차한다든가 8톤짜리 한 대 배차한다든가 해갖고 이 작업을 갖다가 굉장히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하는데 엔비디아는 요 쿠다랑 그 밑에 하드웨어 컨트롤러 차원에서 굉장히 이걸 갖다가 최적화를 잘 시켜나갔고 아주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AI 뭐 이런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엔비디아 딴 회사들이 뭐 AI 칩 우리 성능 좋아요 라고 해서 가져온 거 보면은 실제로 돌려오면 그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해요. 이건 최적화가 잘 안 돼 있어 갖고 그래서 약간 뻥스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는 얘네가 얘기하는 대로 딱 성능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도 굉장히 뛰어나고 엔비디아는 또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이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다가 야 이런 기능이 필요해요. 이런 건 어떻게 좀 반영이 안 될까요? 했을 때 엔비디아는 아 그렇습니까 고객님 하면서 이런 걸 잘 들어갔고 이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그 다음 버전에서 커버해 주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 칩에서 그걸 잘 반영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고객 니즈를 잘 청취하고 반영하고 해주는데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엔비디아의 고객들이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독주가 계속될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가격 결정력도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네, 뭐 자세하게는 뭐 다음 시간에 뭐 가격 분해를 해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H백 하나, 뭐 TSMC, HBM, 하이닉스 이런 거 다 모아갖고 만드는데 원가가 사실은 제가 계산해보면 300달러? 400달러 정도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아까 4만 달러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파는 가격은 4만 달러인데 원가가 몇백 달러일 것 같다. 네. 원가가 3,400달러는 아니고 죄송해요. 3,4천 달러. 3,4천 달러. 그러니까 실제 그 파는 4만 달러 가격에 한 원가가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배 받아 팔 수 있을 정도의 네네네. 그 정도 막강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하는 힘에 있네요. 여러 가지 부품을 받아서 하나 H백이라는 어떤 구조 그렇죠. 안에 장착해서 연결을 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걸 잘 조화롭게 연결하는 기술, 또 그걸 갖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에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총체적인 이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대의 대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승명 박사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엔비디아 기술력의 이 A부터 Z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A부터 Z까지 아니라고 하셨는데 세 가지 네. GPGPU, 쿠다, HBM 세 가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너무 잘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하고 연결해서 오늘의 마지막에 좀 못다 하신 말씀 네.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이런 요소들 공급하는 기업들이나 뭐 경쟁 기업들 이런 것과 관계까지 해갖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기술 경쟁력 그런 기술 우위 구도가 어떻게 바뀔 가능성인지 그런 것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라이브 시작합니다. 내일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테크노믹스 시간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